네, 반갑습니다. 실무로 통하는 인가 추론 웹 파이썬 특강, 실무자가 바라본 고객 신용 한도와 채무 불이행률의 인가적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롯데캐피탈 정호재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롯데캐피탈 신용분석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롯데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오른쪽에 이제 그 넣어둔 이 광고 사진으로 이제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보기 전에 지금 현재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제 회사에서 내부 신용평점 시스템인 CSS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 CSS를 이제 분석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랑 이제 오토 대출 관련 상품에서 고객 대출 승인이나 한도, 금리 등을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정책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정책 효과성도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외적으로 2022년부터 가짜 연구소에서 인가 추론에 대해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이 본 발표는 교재 내 4강 유용한 선형 회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제 교재 내 이해를 돕는, 이제 예제 이해를 돕는 도메인 지식 소개를 좀 드리며,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왜 회계 분석을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간략하게 드릴 거고, 이제 교재 내에 있는 이제 예제랑 실제 사례들을 적용해 보면서 회계 분석 결과로 어떻게 이제 금융회사에서 의사결정에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는 학술적인 부분은 최소로 하고 예제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 교재를 꼭 읽어보신 후에 발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개인신용대출 관련해서 도메인 지식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이나 카드 등 여신 상품을 지급을 할 때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볼 수 있는 신용도 점수가 있는데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금융 어플 등에서 이제 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나이스 K12 점수가 대표적인 신용 점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이스랑 K12는 이제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용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 걸까요? 나이스 스코어를 예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나이스 평가 정보 신용 등급 체계 공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나이스 스코어에서 고객을 평가를 할 때는 크게 5가지 평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한 이력 정보입니다. 장단기 연체 정보나 연체 일수, 연체 해제 정보 등 상한 이력 정보가 약 한 28.4% 정도 스코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채 수준입니다. 이제 차주의, 그러니까 이제 고객의 대출 금액, 대출 증감, 대출 잔액, 그리고 고위험 대출이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 정보와 관련한 그런 부채 수준과 관련한 정보가 24.5%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용거래 유무 정보, 이제 신용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랑 이제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를 얼마 정도 지속을 해서 이제 고객이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한 신용거래 기간 정보가 12.3% 활용이 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제 신용 형태 정보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 개월 수, 이제 이런 카드 정보의 이용 금액이나 이용 패턴 등의 신용 형태 정보가 27.5% 정도 활용이 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비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입니다. 이제 소득 정보나 비금융 상품의 납부 내역, 그다음에 이제 예금과 관련한 그런 수신 상품 등의 정보들이 7.3%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로 채무 불이행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의 채무 불이행률, 그러니까 이제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채무 불이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채무 불이행은 일단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채무자가 이자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현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채무 불이행의 기준은 이제 신용정보법 및 일반 신용정보관리 규약으로 이러한 기준을 저희가 유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률 제 18조 2항에서 신용정보 회사 등은 신용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용정보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항에서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 기준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회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금융정보 등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융회사들은 채무 불이행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법과 규약에 명시된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체, 부도, 대위 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 이제 3개월 이상의 연체권, 그리고 어음, 수표 등의 부도, 지급 보증, 대지급금, 신용보증 대지급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대출 사기나 신용카드 도용, 이러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원의 파산 선고, 면책, 복권 결정, 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과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을 했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신용정보도 채무 불이행으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금융회사에서 이런 여신 상품들을 취급을 할 때 고객 판단 기준으로서 금융회사의 내부 정보도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이제 교재 내 예제 이해를 돕기 위한 금융 도메인 지식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금융회사에서 왜 회계 분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분석은 관측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 및 분석하여 예측과 인가 추론을 수행하는 통계적 기법이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선형의 식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회계 분석은 세 가지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하마드 아마드 이크발이 일렉트론지에 투고한 논문에 따르면 먼저 회계 분석은 관리가 쉬운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로버스트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석 방법에 비해 단순한 알고리즘이라 쉽고 효율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귀 시기 분석가나 다른 그 해석을 위한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회귀식은
회귀 분석은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귀는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한 데이터셋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변수 간의 관계를 찾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한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금융회사에서 이런 회귀 분석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네, 마이클 베커의 3인이 2021년에 투고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신용평점 모형에는 이제 몇 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인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신용평점 모형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해석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이제 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용평점 모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쉬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본인의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설명 요구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쉬운 로지스틱 회귀 모형으로 금융회사는 이런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 요구권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지스틱 회귀는 현재 신용평가에서 표준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네, 이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흐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2021년부터 매년 AI 활용을 이제 독려하는 동시에 설명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이제 발표 자료에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을 땐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는 금융 서비스나 고위험 서비스에 AI 시스템 활용을 할 때 투명하게 기술을 적용을 하며 기술의 기술의 설명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금융권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에서도 이러한 설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4월 AI 기반 신용평가 모형 검증 체계를 발표를 했었을 땐 이제 데이터의 관리, 그다음에 이제 변수 선정의 이제 합리성, 신용평가 모형의 유의성, 이제 결과의 설명 가능성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이후에는 보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이제 AI 활용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이제 활용 방안을 조금 독려를 하고 좀 구체화를 하고 있으며 설명 가능성을 굉장히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회계 분석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또 높고 복잡한 모형의 이제 대리 모형으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회귀 분석이 좀 활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금융 환경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또 로버스트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귀 분석이 활용도가 높고 처리 속도도 이 많은 데이터가 오가고 있는 이러한 금융 시장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 쉽고 굉장히 이제 선호되고 있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회귀 분석을 통한 정확한 분석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금융의 편익을 이제 제공을 하고 네,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적재적소에 금융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금융 시장의 활성화도 불어일으키며 이제 정교화된 심사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금융회사의 이익이 결국에는 소비자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으로 금융 이력 부족자, 그러니까 심파일러들에게는 금융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 제 금융회사에서 이러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신용한도가 채무 불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분석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8가지 변수가 있고 데이터 행수는 5만 개입니다. 그럼 저희가 신용한도와 채무 불이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니 두 변수에 대해서 한번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신용한도가 처치 효과가 될 거고 채무 불이행이 이제 결과 변수가 되겠죠. 그럼 도출된 회귀 추정식으로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신용한도랑 채무 불이행 관계가 음수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결과를 해석을 하면 신용한도를 만약에 1000달러 높여주게 되면은 채무 불이행 확률이 2.402% 감소를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면은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줄어들겠군요. 이게 좀 의아한데요. 우리는 이런 결과 해석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건 교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상식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용도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소득이 높으니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환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한도도 아마 더 높게 나왔을 거고, 그리고 신용도가 더 높으니까 이러한 그런 우대 한도를 아마 금융회사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도를 받은 사람들이 한도를 적게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채무 불이행 확률이 아마 낮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가 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교란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잘 통제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신용 한도를 첫 효과로 하고 채무 불이행을 결과 변수로 하는데 이때 신용도 1이랑 신용도 2, 이제 임금, 그러니까 소득 변수를 교란 요인으로 이 회귀 변수 분석에 이제 이 변수들을 포함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그 신용 한도에 관련한 회귀 변수가 양수가 나왔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신용 한도라는 처치 효과랑 채무 불이행이란 결과 변수 y에 대한 관계가 이제 궁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 나와져 있는 회귀 추정식에서 처치 효과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관계가 도출되겠죠? 그리고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다른 교란 요인들에 대한 영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처치 효과 t에 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 베타 1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치에 대한 매기 변수 값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란 요인을 포함을 해서 추정한 그런 회귀식에서 처치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이 모델의 다른 모든 변수가 고정된 상태에서 처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결과에서는 동일한 임금에 동일한 신용도로 교란 변수들을 이제 고정을 시킨 뒤에 신용 한도랑 채무 불이행을 이제 관계를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해석을 하자면 이제 신용 한도 1000달러를 높여주게 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이 0.3063% 증가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에 분석 과정은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을 해서 교란 요인을 보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FWL 정리를 활용을 해서 교란 편향을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FWL 정리에 따르면 추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편향 제거 단계입니다. 처치 효과 T를 교란 요인 X에 회귀를 해서 처치 잔차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에 잡음 제거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 변수 Y를 교란 요인 X에 회귀를 해서 결과 잔차를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모델 단계입니다. 결과 잔차를 이제 처치 잔차에 회귀를 해서 이 트리트먼트가 결과에 미치는 인과 효과 추정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치 효과랑 결과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영향을 받는 교란 요인으로 이제 회귀를 하면서 두 변수가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외부 교란을 없앴기 때문에 두 처치 효과와 결과 변수의 그런 잔차를 회귀한 값이 교란 요인을 통제한 두 변수 간의 인과 효과가 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중회귀 분석 결과랑 동일한 인과관계를 이제 FWL 정리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이 FWL은 이제 대용량 데이터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 데이터 처리가 조금 더 용이를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추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변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본 예제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좀 크진 않기 때문에 이후 분석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적용을 한번 해봐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드리는 예제는 실제 금융회사의 사례는 아닌 점 참고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민 서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올해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불이행한 채무에 대해서 올해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을 경우에 해당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대상 인원은 개인 약 300만 명, 개인 사업자 약 31만 명이 대상입니다. 개인의 경우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가 올해 5월 31일까지 이러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을 했다면 아마 신용 사면이 됐겠죠? 이 정책으로 약 250만 명 정도의 평균 신용 점수가 39점 상승될 거고, 이러한 상승된 신용 점수를 바탕으로 이제 작년에 시행한 이제 대환연계대출로 저금리 대출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된 점수로 15만 명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5만 명이 신규 대출 조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이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해당 정책은 2021년 8월에 시작되었으며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이제 동일한 대상이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불이한 채무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가지고 있던 연체 이력을 삭제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대상이 개인 약 240,
43만 8천 명의 이제 대상자 중에 211만 3천 명으로 총 대상자의 87%가 사면을 받았고, 이 사면 받은 대상자들은 평균 약 24점 정도 신용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약 17만 2천 명이 대상이었고, 이 중에 16만 8천 명이 신용 사면을 받았습니다. 총 98% 많은 비중이 사면을 받았고, 평균 0.5등급의 신용 등급이 개인 사업자는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금융 환경에 따라서 금융 소비자나 금융 회사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이렇게 정책들로 인해서 갑자기 데이터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진행된 분석에 따라서 이제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올해 시행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정책이 이제 시행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본 데이터를 살짝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본 정책의 대상자는 전 국민 5천만 명 중 약 300만 명이 대상이므로 6%에 해당하는 3천 명의 고객에 대해서 신용점수 39점을 높여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에 대한 변수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EXPER 변수를 선정을 해서 채무 불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세 가지 그룹에 해당하는 3,000명의 고객들을 임의로 뽑아서 신용점수를 높여 보겠습니다. 이때 신용점수는 신용도 1, 신용도 2 점수 모두 다 39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높인 후의 회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 사면 이후에 신용 한도랑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계가 약간 바뀌었군요.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변수 통제를 완벽하게 했다면 신용 한도와 채무 불이행의 관계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 사면이라는 미지의 변수로 인해서 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융사는 어떤 고객이 신용사면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신용사면은 3월에 진행을 했고 5월 말까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은 이제 3달에서 1년 그 이상까지 관측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변화된 데이터를 바로 적용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금융사의 정책이나 이런 실적 변동과 같은 그런 판단 기준을 변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파악했던 관계인 신용 한도를 1000달러 높여주었을 때 채무 불이익률은 0.3063% 증가한다는 그런 관계는 그대로 고정을 하고 이제 고객에게 주어지는 신용 한도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이런 변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기 결과로 신용 사면 이후에 신용도가 채무 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판단했던 관계는 이제 변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변화한 환경에 비해서 과도하게 고객에게 채무 불이행률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영향의 비인 이제 4%로 고객의 한도를 좀 높이는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 이제 데이터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내부 결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사면으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과
그런 관계가 신용 한도랑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이제 한도를 4%나 높이자는 주장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겠군요. 그리고 또 정보 삭제로 이제 전체적인 고객들의 신용 점수가 이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상태인데 아마 잘못된 주장을 도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고객군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고객을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서 관계 변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신용점수 1변수를 활용을 해서 고객 구성비를 총 5가지 구간으로 나눠봤습니다. 1구간은 300점 미만, 2구간은 300점 이상, 400점 미만, 3구간은 400점 이상, 500점 미만, 4구간은 500점 이상, 600점 미만, 5구간은 500점 이상 점수이고, 네, 이때 신용점수는 0점부터 1000점까지 점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회계 분석을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 구간별 신용 한도와 채무 불이행의 관계는 위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니 400점 미만, 400점 이상, 이 400점의 점수 구간에서 관계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5구간에서 이제 600점 이상인 5구간에서 이제 구간 내 신용 점수가 차이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용 한도랑 채무 불이행의 관계가 음의 관계가 도출됐군요.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음의 관계가 도출되었습니다. 해당 집단의 이런 교란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좀 명확하게 집단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군요. 아마 추가 분석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분석은 600점 미만 중저신용도 고객으로 대상으로 정책을 주장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 5구간에 해당하는 600점 이상의 결과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신용점수 구간별 신용한도랑 채무 불이행의 관계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 2구간 600점 미만 고객군에서는 신용한도가 채무 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신용사면 전후로 이제 신용사면 이후에 영향이 증가했습니다. 600점 이상, 400점 이상 600점 미만의 3, 4구간에서는 신용사면 이후에 신용한도가 채무 불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습니다. 신용사면 이후에 집단이 변화를 하면서 400점 미만의 고객군 리스크가 커지게 됐군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400점 미만인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도 축소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점에서 500점 중에 어떤 점수에서 관계 역전이 발생을 했는지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을 했을 때 한 430점에서 역전이 발생한 거를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도는 어떤 수치로 이제 축소를 제한을 하면 될까요? 이때 한도는 이제 막연한 관계보다는 실적이나 이제 대출 승인율 등 회사 내부 기준들을 고려를 하면서 구체화된 수치를 조금 더 찾아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고 신용도 고객군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신용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집단 변화 및 각 변수 간의 리스크 관계 변동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두 예제를 통해서 회귀 분석으로 이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귀 변수 간에는 변수 관계를 잘
변수 간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정확한 실험 설계를 해야 아까 신용 한도가 채무 불이행에 미치는 관계가 음이 나왔던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정확한 실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외부 요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는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해서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네, 본 발표를 위해서 참고했던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다 달아주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